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김종철의 비언프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매주 화요일의 고정 코너죠. 김종철의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김종철의 비언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 딴 데 보고 있어. 제 소개해 주셔야죠. 조용히, 네. 조용히 막 눈을 안 마주치고. 네, 학구적인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2달 사이에. 제 이름 안 불러주셨잖아요. 한데. 아 그래요? 네. 아니 이제 그래서 바로 지금 시작하려고.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네?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경제부의 대표적인 미녀 기자. 경제부 여기자 몇 명이에요? 한 명입니다. 원입니다. 그 미녀 기자님 너무 그리웠어요. 저도요. 네, 저 미녀 기자님을 보고 싶었는데 왜 얼굴에 뾰루지가 났어? 그러니까요. 피부 경무에 관리가 안 시달리다 된 거 보니까 살 수가 없어요. 김종철 부장이 너무 세게 굴린 거 아니에요? 네? 살려주세요. 일과는 상관없지. 아니 보니까 지금 네. 제 2달 만에 나타나가지고 보니까 김종철 부장은 이발하시고 되게 좋아지셨어. 젊어지시고. 얼굴은 좀 그래. 아니 네? 오늘 첫 복귀하신다고 해가지고 네. 제가 그 목욕 재개하고 또 이발도 2발 하고 정리하시고 네. 그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네. 맞이할 근데- 준비를. 근데 네. 살짝 찌그러진 거. 어저께 머리 감고 아침에 머리 안 감았지. 잠을 뭐해 못 자가지고. 네. 저 김지혜 기자의 발로 뛰는 경제 너무 듣고 싶었어요. 바로 들어갈까요? 김지혜의 발로 뛰는 경제. 김지혜의 발로 뛰는 경제. 다음 달 말 시효가 만료되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즉 LTV와 총 부채 상환 비율인 DTI 규제 완화 조치가 1년 더 연장됩니다. 조치가 연장되면 지난해 8월 1일부터 시행된 LTV 70% 기준이 유지됩니다. 예컨대 3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다면 2억 1천만 원까지 대출을 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도권 DTI의 경우에는 60%로 상향 조정된 기준이 계속 적용되게 됩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60%가 될 때까지 금융권 대출을 허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금융당국은 이 두 가지 규제 완화 조치가 최근 저금리 기조와 함께 부동산 시장을 이끌고 있다고 보고 연장을 결정한 건데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가계빚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의 노골적인 부동산 부양 정책이 재앙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거 혹한다. 3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2억 천을 꿔줘. 그러면 그렇죠. 9천만 원만 있으면 일단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때 투기 심리가 살짝 발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있는 분들은. 네. 나 요거 한 9천, 한 8천 정도 있는데 요거 받고 나머지 그렇죠. 대출 끼고 네. 엄마한테 한 1,000만 원 받아서 지금 그래서 사면 요거 네. 뜬다. 이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 작년부터 해가지고 네. 그 부동산 그 아파트 분양 그 떴다방 네. 작년에도 좀 나왔지만 그 계속 저희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일산 사는데요. 네네. 지난주에 그 최근에 진짜 네. 그 아파트 분양을 저 분양 모델하우스를 처음 가봤어요. 가보지 않았고 지나갔는데 네.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와, 줄을 쭉 서가지고 예, 그만큼 이제 사실상 그 부동산이 요즘에 그 실수요자 포함해가지고 네. 그 투자 목적까지 이게 투자인지 투기인지는 뭐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정부의 어떤 그런 그 규제 완화가 계속 유지되는 한 네. 그러니까 결국 빚내서 집을 사든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하고 하여튼 지금 부동산 버블이라고 말하기는 좀 뭐합니다만 네. 일정 부분 지금 가계빚이 1,000조 이상 지금 넘는 상황에서 네. 결국은 지금 빚으로 부동산 시장을 좀 떠받치고 네. 이게 또 붕괴되는 순간 또 엄청난 또 타격이 오니까 근데 김지혜 기자, 네. 그 2억 1,000을 네. 안 갚아도 돼요? 계속? 언제까지? 아니 갚아야죠. 기한이 있어야 되잖아. 기한 언제까지 있죠. 보통 갚아라. 15년, 20년, 15년에서 30년 30년까지 뭐 하니까.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면 안 할래. 언제 갚어? 먹고 살기도 계속 뭐 막막한데. 이게 이자만- 지금 원금만 이게 2억 천이라는 얘기죠. 이자는 이자는 또 거니까. 별도가 있죠. 아니 저 아는 분 중에 그 6억 5천짜리 아파트를 산 거예요. 네. 문자를 얼마 꼈나요? 4억을 6천. 그건 자기 집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그 엄청나게 큰 집을 산 거죠. 그래서 그 거의 부호처럼 행세를 하고 맨날 라면 먹어. LTV 70 딱 걸리시게 아, 하셨네요. 네. 6억 5천 4억이면. 그렇죠. 이거 딱 그런데 이 양반들이 너무 가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외식 일체 못해. 학원 다 그렇죠. 끊어. 그렇죠. 뭐 애들 엄마 수영장만 어떻게 목욕탕 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이게 생활 자체가 안 돼요. 이자 부담이 엄청나니까요. 그렇죠. 김재 기자 이런 조건이면 어떻게 집 하나 사실까요? 저도 요즘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데 예. 사실 솔깃하죠. 예. 이자 아 벌써 부동. 야 요새 그러니까 젊은 이게 애들은 신인 것 같아요. 벌써 부동산에 관심 있대. 말라 세상에. 요즘 아. 워낙 사기가 팍팍하니까 예. 내가 어디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엄마는 있어. 저 40, 50대 때까지 계속 엄마는 있을까요? 엄마 엄친딸. 예? 아유. 그게 낫지 않아요? 엄마 병들어요. 속이 새카맣게 타셨을 거예요 지금. 그렇구나.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금융소비자보호원, 즉 금소원 설립이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으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정부는 저축은행 사태, 동양 사태, 카드 정보 유출 등 각종 금융사고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려고 금소원 설립을 추진해 왔는데요. 하지만 여야와 정부의 견해차로 3년 넘게 관련 법안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금융계는 이번 6월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후순위로 밀리면서 거론조차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소원의 위상을 두고 여야, 정부가 입장차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정치권과 정부가 조금만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았다면 실질적인 소비자를 위한 보호원 설치가 가능했을 것이란 아쉬움도 듭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 저축은행 피해자들, 그 다 시장상인들, 동양 다 그런 거잖아요. 그 동양은 지금도 그게 지금 계속 그 분쟁 중이죠, 네네. 소송 중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카드사 정보 유출 이런 거 정말 그 진짜 그 소시민들의 맞습니다. 그냥 그 꼬깃꼬깃하게 네. 그 재래시장에서 그 나물 팔고 야채 팔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모은 돈 해서 탁 넣어놨는데 이렇게 탁 결국 해버리고 이런 그러면 이것 자체가 서로 의지가 없었던 거죠. 정부가 됐든 아니면 뭐 국회가 됐든 정부는 이런 거 만들어봤자 자기들한테 도움이 될 게 없잖아요. 네. 소비자 보호원이면 아무래도 정책과 그렇죠.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고 네. 소비자들의 어떤 이익을 갖다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뭐 불만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그 사례들이 막 접수되면 자신들이 이 많아지니까 네. 이런 걸 달가워하지 않겠죠. 아니 근데 정부는 왜 있는 거야? 정말- 이런 걸 정말 하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일반 문제가 있는 거죠. 소시민들의 네. 그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네. 안타까운 일 있을 때 도와주고 먼저 나서서 해결해주고 오죽했으면 옛날에 네. 금융감독원을 네. 그 어떤 어디죠 금융소비자단체에서 네. 말하길 뭐라고 했냐면 참여연대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금융강도원이라고 하잖아요. 금융강도원.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강도. 금융강도원. 오히려 네. 그런 감독 기구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렇죠. 그렇죠. 다 결탁이 돼서 오히려 소비자들 금융소비자들의 이익을 오히려 막 침해하거나 네. 오히려 그쪽 저쪽 금융기업들의 입장을 철저하게 대변하는 그래서 금융강도원이라는 말까지 네. 있었어요. 그 김지혜 기자는 어떻게 저축은행을 이용하십니까? 아니면 은행을 이용하십니까? 아니면 뭐 그 금융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예, 저는 아직
그 신용도가 네. 잘은 모르겠지만 빚을 낸 적이 없어서 네.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권을 이용하고 저축은행도 저축은행도 근데 사실 그럼요. 금리나 이런 면에서 나쁘진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금리 때문에 네. 저기 어디 그 지역에 막 네. 그런데 찾아다니고 그런 그렇죠.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요. 1%라도 더 준다 그러면 예. 막 어디 무슨 막 가가지고 그렇죠. 0.5, 예, 뭐 이런 0.3. 예, 그렇게 찾아다니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그렇게 찾아갔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깡통 계좌가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이거는 정말 진짜 피눈물 나는 일이거든요. 정말 맞습니다. 억장이 무너지고 그거 다 해가지고 딸 시집 보내려고 5천만 원 모아놨는데 근데 이것도 날강도 같은 놈들 말이야. 어이가 없는 게 이게 지금 설치가 계속 이렇게 미뤄지는 것도 뭐 네. 큰 이유가 아니더라고요. 뭔가요? 이거를 금소원 금융소비자보험을 어디다 어느 위상으로 할까? 그러니까 뭐 금융위 밑에다 할지 아니면 독립적인 걸로 할지 금융위 입장에서는 자기들 밑에 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관리하려고? 네,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뭐 야당에서는 시민단체들은 그렇게 해서는 감독이 안 된다. 독립기구의 위상이 예, 없잖아요. 독립기구가 안 된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해서 결국엔 이렇게 표류가 된 것 같습니다. 금소원이 뭐 꼬붕이야? 그럼요. 이렇게 하면 뭐 무슨 아니 세월호 독립성을 시행령이랑 갖고 똑같습니다. 세월호 시행령. 시행령하고 똑같은 맞습니다. 거예요. 공무원들이 자기들 밑에 두고 관리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금융소비자보험이 왜 있어요? 아 진짜 나 관리 받는 거 싫어. 자유롭고 싶으세요? 그래 나 기자 하는 건가 봐요. 관리 받는 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다 우리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왜 저만 그런 것처럼. 저 관리하지 마세요. 선생님. 자 다음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소주계 허니버터칩이죠. 요즘 수나리가 출시와 동시에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수나리는 SNS에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품귀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라면계에선 요즘 농심에서 내놓은 짜왕이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신라면을 제치고 라면 판매 1등을 차지했습니다. 이 두 제품을 두고 소비자들은 SNS로 카메라로 찍어서 올린 그 수나리와 짜왕 인증샷이 또 다른 소비자들의 욕구까지 자극시키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품귀 현상이 사실상 고도의 마케팅 산물이라는 의혹이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롯데주류는 없어서 못 마실 정도라며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할 만큼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는 내용으로 마케팅을 펼친 한편 전국적으로는 수나리 판매망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류업계에선 롯데주류가 수나리 생산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을 늘리는 대신 품귀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 허니버터칩 드디어 먹어봤어요. 어제. 어제? 예. 너무 늦으셨네요, 선배. 아, 네, 그러니까 완전히 소문의 끝이자 네. 유행의 마지막 마지막이야. 막차를 타셨군요. 유행의 막차. 역시 기자니까 이 표현력이 남다르다. 유행의 막차. 네. 어제 먹어봤는데요. 네. 그 동네 편의점 할머니가 그 우리 딸이 허니버터칩 먹고 싶은데 어디 가서 찾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야 내가 너만 줄게. 그러면서 딱 들어가더니 창고에서 하나 딱 배우셨군요. 하나 사실까 두 개 사실까 세 개는 안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직도? 두 개를 딱 샀어요. 네. 두 개를 샀는데 이분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뭐 아니 요새도 아직도 이게 허니버터칩이 네, 네. 이러냐 네, 그랬더니 네. 뭐 아니 근데 정말 그 회사에서 그 생산량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공장을 뭐 하나 더 짓는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때 되면 안 팔릴 것 같아. 그렇죠. 이미 이제 다 떨어지고 사람들. 네, 그렇게 인기 얘기하더라고요. 떨어지고. 네. 근데 그냥 그렇던데 맛이. 네. 네. 그 뭐 진짜 대단하다. 뭐 이런 맛이라고는 그렇죠. 별로 그냥 과자 맛이 있던데요. 그럼요. 저만 느끼는 건가요? 맞아요. 뭐 너무 약간 입맛이 뭐, 후진가? 꿀맛 조금 있는 뭐 과자 뭐. 이 대장금 같은 이 맛이 있어야 저기 그 입맛을 느낄 줄은 홍시 맛을 느낄 그런 수 말 있어야 하시면 되는데 젊은 애들이 늙었다 그래요. 홍시라니요. 얼린 홍시 맛있는데. 그렇죠. 저도 우리는 그거 좋아하잖아. 맞아요. 예? 얼려놓고. 김재 기자는 안 먹어요? 아 맛있긴 한데 그럼 엄마가 안 줘? 아니 근데 그 순하리? 네. 이거 또 언제 난 내년쯤 먹겠네 이거. 이 방송을 위해서 어제 김종철 선배와 저는 먹었습니다. 이거 마시고 왔는데요. 방송 때문에? 예, 예. 방송 우리 어제 때문이에요. 경제팀 회의하고 예, 방송 때문에. 밥 먹으면서 일부러. 순하리 한번 팟짱을 먹어보자. 위해서. 그렇죠. 네. 여러분 김종철 기자와 김지혜 기자를 응원해 주세요. 팟짱 녹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기자들입니다. 네. 그래서 먹어보니까 어때? 순하리 달라고. 네. 네. 순해요? 14도니까요. 네. 그 자체가 우리 예전에 그 2000년 초반에
대학가에서 한참 유행했던 그 레몬 소주 있잖아요. 네. 레몬 소주 그런 칵테일. 그런 거 똑같아요. 네. 이건 이제 유자 그게 소주. 더 취해. 그렇죠. 이게 엄청 취하죠. 유자 소주인데 네. 딱 그 맛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유행은 14도. 돌고 도는 것 같아. 요새 무슨 그 통넓은 바지가 유행이에요. 여성들 사이에서. 다시. 네, 그거 봤더니 내가 89년도, 89년도에 그 고등학교 졸업할 때 이제 그때 입고 가잖아 사복을. 그 통바지가 유행이어서 내가 그때 딱 찍은 사진 보니까 야 돌고 돌아서 89년 패션이 다시 왔구나. 1989년으로 돌아갔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때마침 또 레몬 소주 우리 1학년 때 유행이었잖아요. 맞아요. 레몬 소주 칵테일 소주. 저 1학년 때도 유행이었는데. 몇 학번이야? 짜왕. 이건 뭐예요? 이게 짜파게티 농심에서 내놓은 건데 네. 원래 농심이 주력으로 밀고 있는 그 짜장라면이 짜파게티잖아요. 네. 근데 그 이제 또 후속 제품으로 지금 짜왕을 내민 건데 이 네. 짜왕은 면발이 좀 두껍고 그리고 그 면발에 다시마를 넣어서 좀 미끌미끌하게 진짜 중국집에서 파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짜서 짜왕인가? 짜장왕, 짜장왕. 미안해요. 짜장왕. 그렇구나. 이게 근데 이렇게 인기를 끈 게 그 무한도전에서 PPL로 한번 쓰였더라고요. 그래요. 그때 좀 힘을 얻은 것 같은데. 우리도 사실 이거 PPL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실 수 먹어보고. 있죠. 네. 청취자분들이 궁금하셔가지고 또. 광고료 내야 되는데 이 양반들 어디라고요? 농심? 네. 듣고 있나 농심? 롯데주리요. 네? 롯데주류 듣고 있어요? 네. 광고 받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짜왕도 드셔보셨어요? 네, 저 진짜 주말에. 주말에 진짜 헌신하는 기자다. 네. 팟짱 진행하세요. 사실 근데 이 짜왕 아이템 만들기 전에 네. 우연히 먹게 됐고 이게 근데 그게 저는 쉽게 구하던데 우리 집 앞에 바로 편의점이 있더라고요. 풍기 아니에요? 풍기 아니더라고요. 이거 누가 풍기라고 동네마다 하는데. 다 있구나. 맛이 기자들만 어떤가요? 풍비라고 쓰는 거 아니야 또? 그럴 수 있어요. 이 수나리도 기자들만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해. 롯데주리에서 없어서 못 마실 정도 수나리라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 어제 금방 구했잖아요. 네, 그냥 수나리. 달라고 하니까 바로 갖다 그래요? 주시네. 네. 그러니까 보도자료만 갖고 기사 쓰면 안 돼. 현장을 가보고 발로 김지혜 기자처럼 이렇게 발로 뛰면서 미녀 기자답게 이렇게 발로 현장을 누비면서 써야 이렇게 제대로 된 정보 전달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품귀 마케팅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호기심을 자극하잖아요. 그럼요. 네. 야, 너 먹어봤어? 그거 맛있어. 진짜? 그래? 옆집 순이가 먹어봤다는데 나도 한번 먹어봐야지. 이런 우리나라 사람 또 그런 거 있다. 남들이 하면 또 나도 해봐야 돼. 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서로. 네. 대화에 끼질 못하잖아. 그렇죠, 그걸 안 그렇죠. 하면. 네. 그러니까 뭐 유행하면 또 개콘 보다가 우차사가 유행이야. 그럼 그래? 그럼 또 그걸로 볼까? 갈아타기 전문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따끈따끈한 경제계 뉴스들 짚어봤습니다. 김지혜 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술 한 잔 걸치셨네. 오이들이 운전 불러드릴게요. 불러봐.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처음 이용하시면 10,000원 상품권 드려요. 1688 5252. 자, 김종철의 비연푸 바디토크 들어가겠습니다. 김종철 부장께서는 술을 네. 드시죠? 네. 수나리. 어제 몇 병 수나리. 먹었어요? 아니 많이 못 먹었어요. 네. 근데 먹다 보니까 또 막 들어가지. 근데 우리가 늙었나 봐. 네, 진짜 네. 그 옛날 소주가 더 맛있어요. 그래요? 네, 이거는 진짜 그냥. 네. 근데 우리 김재 기자처럼 이렇게 좀 젊은 기자들은 네.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젊은 그래요? 여성들 또. 그래가지고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레몬 소주 먹일 때 네. 이게 뭔지 아냐 그러면서 네. 맨날 여자 꼬시는 술이다 맨날. 근데 그 진짜 훅 가요. 네. 마시다 그거 보면. 먹다 보면 맛있다. 예, 이렇게 예, 마시다 보면은 맞아요. 그리고 그 이튿날 머리도 되게 머리 아파. 아파요. 맞아요, 네, 맞아요. 다 이게 경험담에서 그렇죠. 충언을 들이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길게 한 이유가 있어요. 앞에 광고 들으셨죠? 중간 광고 훅 나와서 깜짝 놀라셨죠? 네네네. 마카산삼 떠난 자리에 새로 팥장을 지켜주는 광고주십니다. 데리고 대리운전 1688 5252. 대리운전. 못 쓰세요, 못 쓰세요. 일산 사시잖아요. 저는 그 고양이 앱. 고양이 앱 집어쳐 이제 이거 써.
팥장을 밀어주는 광고를 그러니까. 밀어주세요. 근데 팥장이 되게 인기 있나 봐요. 이게 대리운전 광고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진짜 대세인데 대리운전 광고가. 그래요? 요즘 그럼요. 리듬 탄 거야 우리? 그러니까 이게 대리운전 광고가 되게 아무나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요? 네. 떴어. 떴구나 떴어 진짜. 자, 뜬 김에 계속 띄웁시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재용 삼성 회장이 되기 위한 3가지 조건. 네. 이건희 시대는 갔습니까? 안 계신 동안에 이미 간 것 같아요. 그래요? 2달 사이. 아니 근데 그분은 사이. 어떻게 병환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휠체어에 앉을 상태로 회복이 됐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또 소식이 없습니다. 없어요. 특별하게 더 이상 업데이트된 뉴스는 없고요. 아니 삼성이 뭐 입장을 밝혀야죠. 아직 안 밝히고 있고 네, 여전히 의식을 갖고 있을 때 사람은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휠체어에 앉는다며. 네, 휠체어도 하루에 몇 시간씩 좀 앉아 있다가 다시 또 침대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왜냐면 이게 욕창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앉아 있는 게 앉아서 뭔가 그렇죠. 의사소통하고 앉을 정도로 회복이 됐다가 아니라 약간 계속 누워 있으면 욕창이 있으니까 그럼요. 이제 의자에 잠깐 앉혔다. 그럼 맞습니다. 걸음도 이렇게 하는 걷지는 못하고요. 네. 그리고 사실상 사람을 아직 알아보기 어렵다고 하니 완벽하게 의식이 돌아왔다고 판단이 좀 어렵고요. 다만 전반적인 장기 상태나 그다음에 심장 박동 이런 부분들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삼성병원 쪽의 이제 얘기니까 일단 믿고요. 하지만 이제 아직 이건희 회장의 그런 건강 상태 정확하게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미스테리해요. 근데 국민들은 궁금해요. 그분이 또 그냥 예사뿐이 아니니까 그럼요. 이건희 회장의 건강이 어느 정도나 회복이 된. 근데 사실 국민들은 그분이 휠체어에 앉을 정도가 됐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었네요. 최근에 되게 그 보도 중에 의미 있는 게 하나가 조선일보가 지난주에 이번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여러 가지 지배 구조 개편 그다음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뉴스를 기사를 쓰면서 제가 딱 눈에 띈 문구가 뭐였냐면 이건희 회장을 표현할 때 의식불명 상태인 이건희 회장 이렇게 나와요. 기사 표현이. 근데 최근 삼성에서 이건희 회장의 상태를 의식불명 상태로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조선일보가 그렇게 쓰고 그 이후 다른 기사를 따라 쓰지는 않지만 저도 이 부분을 좀 더 확인하고 싶어서 계속 물어봤지만 저 다 노코멘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의식불명이라는 단어가 언제 나왔냐면 이건희 회장이 처음에 쓰러지고 한 일주일 동안 잘 이렇게 그때 기자실에 이렇게 나올 때 그때는 의식불명 상태라고 표현이 나왔지만 그 이유는 여전히 건강이 호전되고 좋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조선일보 어떤 근거로 그거를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 되게 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그걸 상대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이 경영권 문제 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이게 이건희 회장의 건강이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으로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추정 정도는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병석에 누워 계신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죠. 1년이 넘었잖아요. 몇 달이 아니라. 그렇죠. 굉장히 오래됐죠. 작년 5월 11일 날. 맞아요. 그런 사이에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재용 회장이 프로필 사진을 바꿨잖아요. 작년에 바꿨잖아요. 그래서 뿌리고. 그리고 보니까 어제 영화 배우처럼 나타났어요. 이분이. 경제지는 이재용 부회장 사진이 전부 대서특필이 됐어요. 다 깔렸어요. 어제 현장에 가셨어요? 호암 시상식? 호암상 시상식. 어땠어요? 현장 분위기는? 삼성에 딱 1년에 2개의 큰 시상식이 있습니다. 1월 달하고 6월 달인데요. 1월 달에는 삼성인상 시상식이 있어요. 삼성인상. 이건 뭐예요? 삼성인상은 말 그대로 이제 삼성그룹 임직원들한테 그 전에 1년 동안에 되게 잘했던 1년 동안 되게 큰 성과를 낸 직원한테 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직원상이네, 직원상. 그렇죠. 내부 직원상들이죠. 그래서 매년 1월 9일 날 합니다. 왜 그날이에요? 그날이 이건희 회장 생일입니다. 생일날? 이건희 회장 생일날 삼성인상 시상식을 해요. 김정일 위원장 김일성 전 맞아요. 생일날
이밥에 고깃국 먹듯이 뭐 하나 이런 뭐예요? 좀 특이하다. 무슨 그래요. 창립기념일 이럴 때 하잖아요. 되게 네. 다른 회사들은 이게 이건희 회장 생일날 삼성회장 시상식을 꽤 오래 매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 생일날을 기다리겠네 직원들이. 그렇죠. 그날 아침에 하고 또 저녁에 이 상 받으신 분들 데리고 네. 저기 그 신라호텔 가서 네. 근사한 또 밥도 삽니다. 뷔페. 그렇죠. 신라호텔 뷔페. 네. 그래서 1월 9일날 삼성이상 시상식이 있고 네. 6월달에 어제 간 6월 1일날 호암상 시상식이 있습니다. 누구 생일이에요 이날은? 이날은 생일은 아니고 갑자기 궁금해. 이것도 이건희 회장이 만든 상인데요. 네. 1990년에 이제 호암이 그러니까 창업주 그렇죠. 아버지인 이병철 회장의 호죠. 예. 그래서 호를 따가지고 호암상 호암재단을 만들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호암재단에서 이제 상을 만든 게 호암상인데요. 네네. 이 호암재단의 그 어떻게 보면 그 모티브가 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걸 삼은 게 노벨재단 있잖아요. 네. 노벨재단의 노벨상을 약간 벤치마킹한. 그래요. 그래서 좀 비슷하게 그 국내 이제 의학, 뭐 학술, 예술, 사회공헌 이런 분야에서 되게 큰 업적을 하신 분들한테 이제 호암상을 주는데 네네. 상금이 3억 원입니다. 세죠. 세다. 네. 네. 그러니까 국내 어떤 개인 재단에서 주는 상금액에서는 가장 많고 그래가지고 그 경제지나 이런 데서는 이 호암상 시상식을 한국의 노벨상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렇죠. 예. 얘기를 해줍니다.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그날 그 호암상 시상식 분위기나 현장도 보면 네. 약간 노벨상 그 노벨재단 그거랑 비슷하게. 근데 저는 이런 게 참 마음에 안 들어요. 노벨상은 그렇죠. 노벨상이고 그럼요. 한국의 호암상은 호암상인데 그 짝퉁을 되죠. 만들더라. 그렇죠. 자기들의 고유한 뭔가의 멋을 만들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철학이 비슷하게 없어서 그래요. 짝퉁을 만들어. 그래서 이게 그 이런 내부적으로 약간 그 내외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심사위원을 아예 노벨상 수상자를 갖다가 위촉을 해가지고 그런 것까지도 올해는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요? 그래서 삼성에서 존경받는 분들이 그렇죠. 되게 많은데 삼성에서 오히려 이제 우리의 상의 권위를 더 높이려고 그런다고 노벨상 수준이 되는 게 아닌데 그럼요. 상금만 타고 그 상의 권위가 생기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번에 이제 그 수상하신 분들 몇몇은 되게 훌륭하신 분들 되게 의학이나 뭐 그쪽에 되게 뭐 학술이나 이런 데 되게 큰 네. 성과를 얻으신 분들이긴 해요. 근데 네.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런 성과와 업적은 당연히 이렇게 저희들이 뭐 알리고 수상을 하는 건 좋은데 이런 방식에서 네. 약간 방식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호암상 시상식 그다음에 삼성상 시상식 이건 꼭 이건희 회장이 꼭 챙깁니다. 아 그래요. 꼭 다녔고 꼭 자기가 이제 그 직접 예. 챙기고 시상도 하고. 근데 이번에 작년에 5월달에 이건희 회장이 쓰러져서 못 나왔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그 이건희 회장 포함해가지고 삼성 일가나 그룹 수뇌부가 전혀 그 시상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썰렁하게 그냥 재단에서 조그맣게 끝났고 네. 올해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이건희 회장을 대신해서 나온 거죠. 네. 그 이건희 회장을 대신해서 나온 포스가 각 언론에 보도된 사진을 통해서 그렇죠. 예, 여실히 여과 없이 확 드러나더라고요. 저희도 어제 기사 나갔고 네. 어제 저희 사진도 나갔지만 네. 사진이 그렇게 또 이게 또 사진 공동 취재도 하나 또 들어왔어요. 삼성도 그래요? 청와대네. 이게 워낙에 기자들이 많아서 네. 풀로 세상에 그러니까 참 대단했던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어제 현장에 직접 계셨을 텐데 네. 이재용 부회장의 표정이나 이런 걸 볼 때 그는 이제 삼성그룹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리더로서 보이시던가요? 아니 뭐 제가 멀반치 잘 안 보였구나. 아니 어제 원래는 네. 이제 그 취재기자가 한 100명 넘게 왔는데요. 네. 원래 그동안의 그 동선을 보면 그 호암아틀 입구에서 이렇게 딱 그 포토라인을 칩니다. 어제도 쳤고요. 그래서 보통 이건희 회장이나 그 아들 뭐 딸들 이렇게 데리고 걸어오면서 기자들과 약간의 그 질의응답 내지는 그런 게 있었어요. 계속. 네네. 근데 매년? 어제도 그럴 줄 알고 있었는데 네. 이제 다른 분들 수상하신 분들도 들어오시고 뭐 또 삼성 막 그룹도 사장단단 들어오고 막 계속 플래시는 터졌는데 정작 들어올 사람은 안 들어온 거야 그쪽으로. 어디로 갔어요? 이재용 부장은 그쪽으로 안 들어왔어요. 그냥 비밀 지하 통로로 해서 곧바로 행사장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되게 허탈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자들이 한 100명 넘게 왔다면서요. 네, 카메라까지.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행사장으로 들어가서 행사장이 조그마한 그 기자단 풀로 그 먼 발치 내지는 멀리서만 저기 앉아 있구나.
정도로만 볼 수 있었던. 아니 그럼 그룹 홍보실에서 이 얘기는 미리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진 기자들 가만히 안 있을 텐데. 맞죠. 어제 네? 그래서 난리 났을 텐데. 그래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왜 아니 이 동선 왜 만들었냐 이러면 이럴 거면 이쪽 들어오지도 않을 거면서. 근데 자신들도 원래는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혹시 모르니까. 근데 막판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마음을 바꿨는지 어쩌는지는 뭐 정확하게 말은 안 하지만 결국은 당신 스스로가 언론에 정확하게 나서기가 좀 그랬던 거죠. 자기가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래요. 일부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그 자기가 최근에 뭐 그 공익재단 이사장을 올라가고 그다음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뭐 여러 가지 합병 과정에서 뭐 언론들이 너무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고 자기 일거수일투족이 굉장히 뭐 언론이 관심이 높으니까 지금 막 딱 나서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그래서 당신이 오늘은 좀 조용히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수상자들이 빚을 봐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너무 좋게 해석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삼성 쪽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성 쪽의 주장을 그렇죠. 그냥 근데 이제 그게 그건 삼성 쪽 얘기고 그렇죠. 자, 김종철 부장님이 보시기에는 아쉽죠. 이재용 부회장이 왜 그렇게 그 미리 준비된 포토라인으로 오지 않고 지하로 해서 들어갔을까? 스스로가 준비가 안 됐던 거죠.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삼성을 맡을. 스스로 떳떳하게 기자들과 만나서 어느 정도의 질의응답에 대한 자기의 준비 그리고 어느 정도 말실수할까 봐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워낙에 이제 예전에도 이건 회장이 무슨 말 한마디 자체가 굉장히 사회에 던지는 파장이 컸잖아요. 자기도 이제 그런 거를 의식을 하게 된 것이고 준비가 됐다고 하면 떳떳하게 나와서 기자들과의 이런 얘기도 하고 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피해서 내지는 이제 그게 옆에 있던 뭐 수뇌부나 아니면 옆에 뭐 비서진이 뭐 요청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자신이 이제 나 뭐 괜찮다 뭐 얘기하고 싶다라고 하면 했었을 텐데 그걸 피하고 그게 갔다는 거는 자신이 없구나. 맞아요. 아직 준비가 안 됐고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아쉽죠. 그나저나 이제 최근에 뭐 제일모직, 삼성물산 뭐 합병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공격적 M&A가 막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 삼성의 지배 구조도 이제 뭐 바뀌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보면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이 주도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 지난주에 있었던 그 문화재단, 공익재단 이제 저희가 지난주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공익재단 이사장 이건희 회장의 공익재단 이사장 자리를 물려받고 사실상 그 말 그대로 공익재단이니까 막 별거 없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분도 있지만 그 삼성문화재단이나 삼성 뭐 그 공익재단의 이사장 자리에 올라선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그 이건희 회장을 대신해서 그 많은 어떤 그 재단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사회의 어떤 원로들과의 그룹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또 재단이 갖고 있는 그룹 계열사 지분도 있고 그 이후에 나온 게 이제 제일모직과 물산의 합병 이 부분인데 이 부분도 결국은 지배구조의 핵심을 사실상 건드린 부분이고 이것을 통해서 과거에 이렇게 막 제일모직, 삼성생명, 삼성전자, 뭐 삼성물산 이렇게 막 둥그렇게 물리고 뭐 이게 복잡한 그런 지배구조 이렇게 항상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 게 한 큐에 딱 정리가 된 거예요. 딱 삼성물산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딱 지배하는 아주 간단한 분명한 맞습니다. 구조로 만들어 버렸네요. 여기 핵심은 삼성물산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간단하게 지배하는 구조로 바뀐 게 된 거고요. 그 삼성물산에 약간의 지분 변화가 있긴 하지만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올라서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사실상 이재용의 삼성시대가 된 것이다라고 보통 판단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희 회장이 그 생존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그룹을 경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이재용 그 3세가 그 승계가 이미 마무리됐다. 그렇습니다. 그는 그러면 이제 왕자에서 왕으로 가는 겁니까? 왕자에서 왕으로 가는 거죠. 되는 건가요? 왕관만 쓰면 끝인가? 근데 왕관 수여식이 글쎄요. 언제쯤 될까요? 그러게 근데 그게 뭐 우리 장윤선 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회장이나 이런 직함이 법적으로 무슨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우리나라만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지위를 지워주는 아주 특별한 지위죠. 한국에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장직이라는 게 딱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뭐 이재용 부회장이 뭐 삼성 회장으로 지금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 회장으로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동안에 항상 얘기했던 게 뭐 권한은 있고 네. 책임을 갖지 않았다. 그렇죠. 항상 비판이 굉장히 맞습니다. 많았죠. 그래서 권한만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뭐 작년에 삼성 그 방위산업 계열 네. 4개사 매각 그렇죠. 과정에서 한화. 네. 한화 쪽에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상 그런 큰 역할을 했다는 것도 이미 주지의 사실. 사람들은 그 사실 법적인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거기다 사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책임은 대표이사가 별도 딱 있는 것이고요.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그 각종 뭐 인수합병 이런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결과적으로는 그 사실상의 그 동의 내지는 네. 지시 내지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정말로 말씀하신 왕자에서 왕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핵심은 말 그대로 그 삼성전자라는 회사, 삼성생명 내지는 삼성물산 이제 최대 주주로 있지. 네. 어떤 그 회사의 그룹 이사로 대표이사로 네. 책임지는 주주이사로 아직 올라서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게 굉장히 비겁한 거 아닙니까? 사실이 본인이 이제 그 지배주주면 그 그렇죠. 지배주주로서의 자기의 이제 법적 권한만 책임. 누릴 게 아니라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런 건 또 전혀 안 하잖아요. 우리 네. 재벌의 아주 그 일관된 특징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오너 책임. 일가들. 그렇죠. 네, 오너 맞습니다. 일가의 무책임한 뭐 이런 경영에 대해서 계속 비판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보면 그런 문제는 계속 온전한 상황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번에 그 김상조 선생님도 꾸준히 얘기해왔지만 네. 어차피 이재용 부회장으로 중심으로 삼성전자 내지는 삼성그룹이 이제 재편이 되고 네. 그리고 이번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지배구조 관련된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이재용 중심으로 가는 거는 맞고 네. 이제 삼성전자 사내이사로 공식적으로 이제 등극하는 날 네. 그날이 사실상 삼성그룹을 대표하는 회장으로서 최종적으로 대표하는 그 날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일부에서는 뭐 지금 분위기 봐서는 뭐 올 하반기 삼성 인사 때 고위 인사 때 삼성 그 이재용 부회장이 붓자를 떼고 회장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뭐 그런 전망이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공식적으로는 삼성전자 주주 대표이사로 네. 이름을 올리는 것이 실제로 이부진 사장은 지금 호텔신라 사장으로 이름을 올렸어요. 네. 이부진 사장은 자기가 스스로 책임지겠다. 그래서 그렇죠. 책임 경영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자기는 그 대표이사 그 주주 네. 대표이사로 올라가서 지금 네. 대표이사를 하고 있고 이재용 부회장도 이제 삼성그룹에 만약에 이제 최종적으로 그 책임을 지게 간다면 네. 아마 내년 3월 전후로 해서 주주총회 때 네. 공식적으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뭐 주주 선임 문제가 아마 올라오게 될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재용으로 삼성그룹 경영권이 넘어갔다. 왕이 됐다. 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장윤선의 팟짱.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그 삼성물산 주주 얼마나 돼요? 지분이 얼마나 돼요? 제일모직 지분은 어땠고? 원래 제일모직이 옛날에 그 에버랜드라고 있었잖아요. 네, 에버랜드. 네, 에버랜드가 이제 제일모직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네. 이번에 그때 제일모직 지분이 이재용 부회장이 23.2%로 가장 많았고, 네. 그다음에 이부진, 이서영 이렇게 동생들 같이 나눠 가져 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삼성물산이 제일모직하고 합병을 하면서 네. 이제 두 개의 회사가 이제 주식이 합쳐지잖아요. 네, 네, 네. 합병 비율이 제일모직 한 주당 삼성물산의 0.35. 1대 0.35.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3.2% 제일모직 지분이 이제 삼성물산 이름으로 바뀌거든요. 네, 네. 바뀌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지금 예상되는 지분 수가 지분율이 16.5% 정도로 줄어듭니다. 줄어들게 되는 네. 거예요. 하지만 16.5%는 말 그대로 삼성물산의 개인 지분이죠. 네. 그래서 그 개인 지분으로서 굉장히 제일 많은 거고요. 굉장히 많은 최대 주주.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대신에 이제 삼성 이씨 일가들의 다 합하면 네. 한 30.4% 정도 됩니다. 뭐 삼성물산에. 그러면은 이재용 부회장 또 누가 갖고 있어요?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 이서연 사장. 동생들. 네, 그리고 맞습니다. 이건희 회장도 지금 갖고 있는 게 제일모직 아버지도 갖고 있고. 아버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버지, 아들, 여동생 둘. 그렇죠. 이렇게 해서 30.4%. 네. 그리고 또 이 삼성물산이 이제 삼성전자, 삼성생명 이런 또 그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물산을 통해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지배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삼성 SDS라고 작년에 SDS. 상장했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시세 차익을 올린. 예. 그 뭐 저 뭐죠? 그 증여세 대납하려고 한 거 아니냐? 상속세를 갖다가 이제 미리 내기 위한 어떤 실탄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죠. 비상장에서 분석을 해주셨죠. 그렇죠. 예. 그 이제 삼성 SDS라는 그 회사도 삼성전자와 합병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지금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래야지 이제 그러면 삼성 SDS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이재용 부회장이.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또 삼성전자 지분을 또 흡수하는. 그러면 같이. 결국 그 순환출자 구조가 간명해졌긴 했지만 결국에는 경영권은 다 이재용 부회장이 전체를 다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으로 사실상 수렴된다고 봐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정말 이게 이제 예전처럼 뭐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그러진 않지만 너무 뻔히 보이는 이재용 부회장으로 이 그룹의 경영권을 다 가기 위해서 그룹 재편이 그동안에 뭐 말은 다 보도자료에는 되게 말은 멋있습니다. 뭐 기업의 경쟁력 강화, 신사업 강화, 뭐 여러 가지 뭐 새로운 뭐 미래의 뭐 그 이익 창출, 수익 창출 뭐 이런 것들이지만 사실상 결국 따지고 보면 어떤 그 오너 일가의 그 지배 구조를 좀 더 명확히 그리고 탄탄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룹의 어떤 그 인수합병 내지는 뭐 계열 분리 내지는 뭐 여러 가지 뭐 줄 세우기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그 그러니까 몇 년간의 기간을 가지고 쭉 이거를 기획해서 만들어온 기획 작품인 거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1년 6개월 동안 이게 지금 계속 진행돼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도 너무 뻔하다. 시나리오가.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운영됐다고 봐야죠. 이재용 부회장으로 삼성그룹을 넘겨주기 위해서 삼성 지배 구조를 완벽하게 이재용 체제로 가기 위해서 1년 6개월 동안에 각 그룹 계열사를 정리하는 그리고 뭐 뗄 거 떼고 그다음에 흡수합병하고 상장하고 그 과정에서 시세 차익 올리고. 이번에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해가지고 지금 오늘 좀 주가가 좀 떨어졌습니다만 그 두 개 회사 합병 소식 나오고 이틀 동안의 주가 상장 차익만 2조 원 가까이 올렸습니다. 얼마요? 2조 원. 2조. 2조 원이 이재용 부회장 2원 아니고 2조. 2조. 조를 빼면 안 됩니다. 공이 많죠. 그래서 그게 이재용 부회장 혼자가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사장, 이서연 사장 세 명의 삼성 3세가 올린 상장 차익이 한 2조 원 되고요. 이씨 형제들이. 이재용 부회장이 가장 많습니다. 1조 원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동안 그냥 1조 원이 뚝 떨어진 거야. 하늘에서. 이틀간. 이제 물론 이틀간 김종철 부장은 얼마 떨어졌어요? 200원. 참 이게 그러니까 우리랑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네요. 자, 그런데 뭐 삼성그룹 진짜 한국 경제를 들었다 놨다 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 이제 뭐 사실상 뭐 경영 일선에 설날이 뭐 임박했고 초읽기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미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이미. 그리고 이번에 나온 그 삼성 그 스마트폰 갤럭시 S6 그걸 갖다가 저기 한국경제는 뭐라고 썼냐면 이재용 폰이라고 딱 이름까지 박아서 기사도 썼는데 되게 잘 나갈 거라고. 근데 지금 그 죽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재용 폰이 있는지도 몰라. 이재용 폰이 들어갔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까지 띄워줬는데 이재용 폰이란 말을 도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쉽죠. 그러니까 이재용 폰,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상의 그 안에 경영해왔던 성과로 나름대로 삼성도 되게 물론 이 갤럭시 S6가 S5나 그 전보다 물론 제품이 좋습니다. 되게 좋아졌고요. 제품 자체만은 되게 좋고 그런데 이제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논란 소지도 있고 과연 이게 정말 혁신적인 제품인가 여러 가지 여전히 그 이후에 이제 좀 논란 소지도 있긴 한데요. 하여튼 결국은 이제 그것도 하나의 이제 경영의 어떤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정말로
사실상 그 삼성전자 전반적인 경영에 관여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곧 붙자 떼고 이재용 회장 시대를 열게 될 것 같은데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과연 이분이 그러면 삼성그룹을 제대로 잘 경영할 준비와 그렇죠. 준비가 돼 있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 보면 기자들이 다 포토라인 치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하문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자신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럼 경영은 자신이 있을까? 그러게요.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그렇죠. 그러다 갑자기 이제 이틀에 2조? 이틀에 2조 날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네네, 이분이 또 맞습니다. 막 자고 일어나는데 뭐 몇십 조가 날아갔다 이럴 수도 그럼요.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네. 그러면 이분에 따라서 굉장히 그런 삼성의 경영이 확 이제 그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만큼의 역량과 준비가 돼 있는지 궁금해요. 기자들은 좀 어떻게 봅니까?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그 외신도 사실상 삼성전자의 그 지금 전반적인 주주 구성을 보면 외국인 최대 주주입니다. 외국인이. 이게 물론 각기 다 나눠져 있지만 내국인 외국인 따지면 6대4 비율로 외국인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가 사실상 삼성전자를 최대 주주라고 볼 수 있죠. 외국인 투자가 그만큼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라고 봤을 때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삼성전자 내지는 외국인이 바라보는 삼성전자의 CEO 평가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외국 언론들 뭐 파이낸셜 타임즈나 뭐 이코노미스트나 뭐 미국의 뭐 월스트리트저널 그쪽에 보면 이재용 부회장을 볼 때 이건희 회장은 나름대로 그 동안의 그 경영 능력이나 내지는 뭐 그 이제 여러 가지 정치 사회적인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삼성을 이만큼 키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과연 350조가 되는 어마어마한 이 거대 그룹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경영 능력이 있느냐라는 것을 국내 언론이 아니라 외국 언론들이 지적을 합니다. 과연 그 사람이 삼성전자라는 이 글로벌 기업을 잘 이끌 수 있느냐 그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외국 언론이 본다는 얘기는 그건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 입장이라고 보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재용 부장이 과연 이 삼성을 이끌 만한 경영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이것을 정말 당당하게 입증해 보여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어렸을 때 뭐 이삼성이라 가지고 한 번 약간의 실패했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감출 게 아니라 자기가 실패했으면 다 실패했었다. 왜 실패했는지를 좀 더 반성하고 나는 제대로 어떻게 좀 해보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또 좀 더 용기 있는 자세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좀 더 쌓아가겠다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는데 어제처럼 이렇게 좀 언론을 피하거나 좀 자신감이 없다는 그렇게 비춰줄 수 있는 물론 뭐 사진은 되게 멋있게들 나왔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아무래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삼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 속에는 그런 어떤 사회적 책임 이런 부분들도 되게 좌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부회장까지 올라오는 지금 사실상 뭐 이재용이 삼성이라고 얘기할 정도까지 될 때는 그 장윤성 부장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참여연대 시절 때 항상 얘기되었던 뭐 편법적 경영 습관 승계, 뭐 삼성 뭐 BW 뭐 그다음에 SDS 막 굉장히 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여전히 이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그런 제대로 된 어떤 이야기들이 스스로 그런 부분도 아직 털지 못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사실 이건희 회장은 자력으로 좀 성장한 이런 측면도 있었어요. 그리고 뭐 어느 날 갑자기 탁 칠사제 이런 거 딱 꺼내가지고 물론 4시에 퇴근을 하지만 그 인근의 호텔에서 방 잡고 뭐 밤 12시까지 일했다. 뭐 그렇지만 딱 7시에 출근해서 4시에 퇴근하자. 이런 어떤 선진적인 문화, 사회 문화를 이끌고 뭐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그런 경영 혁신도 보여주긴 했었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뭔가 그 메이드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획작품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과연 이분이 자력으로 삼성그룹을 말씀하신 대로 350조 이 거대 글로벌 기업을 더 키우는 뭐 더 키우진 못하더라도 유지 발전시킬 수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정도의 네. 능력이 있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퀘스천 마크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게 출발을 했는데 뒷부분이 살짝 우울해졌어요. 이분이 잘하시면 좋겠는데 잘 네. 못할까 봐 마음이 아파. 마지막 하나 남겼어요. 네. 저희가 그 세 가지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네. 첫 번째는 그 경영 능력을 잘 봐야 된다는 경영 능력을 입증해 보여야 된다는 거하고 또 두 번째는 사회적 책임. 네. 마지막은 진정으로 사회, 시민, 그 소비자와 소통하는 자세.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3번이 제일 어려워. 어렵죠. 내가 보기에는. 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내지는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꼭 제 개인이 아니라 네. 이 삼성 주변 내지는 여러 학자들이 삼성 이재용이 제대로 서기 위한 네. 어떤 그런 모습 얘기들을 전해주시는 건데 네. 정말 말씀하시면 세 번째 제일 어렵습니다. 네. 특히 뭐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 문제 맞습니다. 삼성의 태도를 보세요. 네,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 노동자들 대하는 삼성의 그렇죠. 입장을 보세요. 저는 참 저렇게 많으신 분들이 많이 가진 분들이 더해. 그렇죠. 그까짓 거 좀 내놓으면 어때서? 그렇죠. 지는 게 이기는 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절대 안 질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게 참 아쉽죠. 이게 아쉬워요. 이런 그 사회와 소비자 소통하는 이런 모습 스스로가 먼저 이렇게 다가가서 그럼요. 내려놓고 아주 실수 좀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오히려 국민들이 좋지. 근데 그렇죠. 이제 아주 그냥 깍쟁이처럼 살라 그러니까. AS 센터 직원들 그냥 정규직 채용해가지고 자신들이 그러니까요. 훨씬 더 서비스를 더 좋게 하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프라이드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삼성 직원으로서 진짜 그럼요. 똑바로 하겠다 이러면서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기회를 주지 않는 거죠. 그렇죠. 얄팍한 꼼수 때문에. 그걸 다 비용으로 보고 어떻게 하면 짜내기 이익을 올리려는 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이 제품을 갖다가 고치는 사람이 힘들어서 설렁설렁하고 대충대충 하면 그 소비자의 불만이 결국은 삼성의 불만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게 삼성의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기업인데 글로벌 스탠다드에 좀 안 맞아. 아니, 이익 내는 건 꼭 거기에 맞춰요. 이익만 그렇구나. 이익만. 노동자 인권 존중 이런 문제는 안 맞아. 하여튼 그 부분은 삼성이 조금 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최병석입니다. 저는 최근 대한민국 쓰레기 시멘트의 비밀이란 책을 출간했는데요. 오마이뉴스 10만인 리포트의 연재한 기사를 다듬어 책을 펴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발암물질 가득한 쓰레기 시멘트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이지요. 요즘 급증하는 아토피, 피부염 등이 쓰레기 시멘트와 전혀 무관할까요? 여러분이 이 책을 한번 읽으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이 쓰레기 취급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이 책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오마이뉴스가 없었으면 세상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시멘트 재벌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이런 글을 받아줄 수 있는 우리나라 언론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권력과 자본에 맞서 당당한 오마이뉴스를 만드는 10만인 클럽에 자발적 구독료를 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사와 책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동참해 주십시오. 저도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